운전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9월 23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타파는 광주 전남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도로 침수와 가로수 쓰러짐 등 100건이 넘는 피해가 났고 천여 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광주 전남에서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광주 전남에도 많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타파는 도로 침수와 가로수 쓰러짐 등 100건이 넘는 피해를 남겼고 천여 가구의 정전 피해도 입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곡성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유리창이 폭탄을 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육관 시설 일부도 함께 파손됐습니다. 곡성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채광 유리가 파손된 시각은 오후 3시쯤. 배드민턴 축제에 참가한 동호인 54살 연모 씨 등 4명이 파손된 유리에 맞아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곡성에는 태풍 타파가 동반한 시속 51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현장 출동 소방관입니다. 위에 바람이 순식간에 낙하되는 부족이 쏟아지니까 그 밑에서 치우치게 내일 사람이 있다가 다친 거예요. 현장에 순식간에 쏟아져버려서. 목포의 한 교회 4층 외벽에서는 벽돌이 뭉텅이로 떨어져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떨어진 벽돌에 60대 여성이 머리 등을 맞아 중상을 입었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도 파손됐습니다. 완도 사우도에서는 무너진 담벼락에 70대 여성이 깔려 긴급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담양 금성면에서는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전선을 건드려 6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등 광주 전남에서 12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곳곳에 100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태풍 타파로 인한 15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오는 25일에 출범식을 갖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오는 2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공대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전공대 마스터 플랜과 함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전 측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총회를 가진 뒤 교육부에 법인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올 연말 안에는 법인 설립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경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선정 결과 광주 전남 지역은 전체의 4% 수준인 37억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전체의 72% 수준인 37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예술인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인데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우키시마오 폭침 사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본으로 끌려간 강제징용자들이 해방 뒤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탔던 배 우키시마오가 일본 앞바다에서 폭발한 사건인데요.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를 감추기 위해 강제징용자들을 수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강제징용 조선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에주루항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87살의 장영도 할아버지도 부모 형제들과 함께 우키시마호를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 3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슬픔의 도를 장영도 할아버지입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거의 뭐라고 이야기할까? 정신병자 비슷하게. 장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배에는 만여 명의 강제징용자가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대 8천여 명의 사람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550여 명의 사망자만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 등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덮기 위해 배에 폭탄을 실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군의 기뢰에 의한 폭발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일제 피해자 인권 소위원회 최봉태 위원장입니다. 그런 목적이 제일 컸겠죠. 자기들이 가해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곤란할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고. 진상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본 정부의 기만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70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키시마호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폭발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입을 빌려 역사적 실체에 접근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일어난 영화 역사를 오키시마호 몰랐다는 김진홍 것 감독입니다. 자체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역사의 실체를 한국인에게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현재 오키시마호 폭발 사건의 생존자는 장영도 할아버지를 포함해 전국에 2명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장영도 지금까지 할아버지입니다. 살면서 어머니가 왜 돌아갔었는지 그 진실 규명 하나 못한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일본 바다에 수장된 억울한 조선인들은 74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광주 전남에서 500명이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광주에서는 113명이, 전남에서는 455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남은 경기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징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부동산 회사와의 통학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소해 학생들의 등하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3인사부는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이 A종합개발 소유인 해당 통학로의 부지를 포장하고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종합개발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 2016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1년 뒤에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 반대 성명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이용섭 후보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장선거 출마 반대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의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동안 17,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까지 2달 동안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16,95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등록된 반려동물의 5배를 넘는 규모의 성과입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7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산, 들, 바다를 품은
청정지역 부안에서 자란 하늘이 내린 선물 오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품어 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늘이 내린 보물 부안 오디. 이제 오디는 부안 오디를 꼭 기억하세요. 오디가 어디에 좋은 거죠?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제 사건, 바로 경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그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되면서 광주 전남 미제 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20건에 가까운 미제 사건들이 남아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미제 사건의 내용, 그리고 이런 미제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 만나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치매 환자는 약 74만 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에 해당하는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치매, 이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 책임제를 정책으로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배재우 한국노인행복연구소장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광주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상정 보류됐습니다. 당초 광주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에 대한 공감이 있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그런 의논까지 이루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종 이 조례안 상정이 보류된 겁니다.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운동본부 측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당 장현주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 이번 조례안 상정 보류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종합,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9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2019 축의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무등산자락 무돌길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와 사진 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하는 무돌길 가을여행. 참가 신청은 무등산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062-528-1187로 문의하세요. 사대 장 보러 가장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아 몰랐는가. 나주 혁신도시의 삼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하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바로 갈 수 있단께. 그래요? 다양한 상품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겁나게 많단께. 장 보러 갈 때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얼른 오셔잉.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밤이 길어지는 시기 추분입니다. 어젯밤까지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태풍이 동해 쪽으로 빠르게 물러가면서 내륙에 내려진 태풍 투포는 해제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태풍 타파는 오늘 오후 3시쯤 독도 동북동쪽 약 66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한 다음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흐리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 보이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이 1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광주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차가워져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 대부분의 구간으로 30분 전보다 교통량 증가하면서 밀려 지나는 구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까지 더해지면서 주의가 필요한 구간도 있는데요.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전남대 입구 사거리 방향, 전남대 입구 사거리를 못 간 지점 2차로와 3차로를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풍서 우로 풍암사거리에서 매월 교차로 방향, 서광주역을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한 대 서 있습니다. 교통량 많은 만큼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발생한 금화로 집봉터널에서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 지점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한 사고는 현재 견인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된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정하면서 다른 장기 미제 사건 재수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제 사건들이 상당합니다. 그 사례와 함께 앞으로 이런 미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최악의 미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 사건은 1986년부터 4년 7개월 동안 10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한 후에 살해된 사건을 이릅니다. 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서 200만 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왔고요. 네. 용의자 참고인 등 공식적으로만 조사한 인원이 2만 1,200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문 대조한 용의자도 4만 명, 모바일 감정 용의자도 180명이었다고 하니까요. 경찰의 방대한 인적, 물적 역량이 총동원되었던 난제적 수사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찰들이 투입되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게 또 경찰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33년 만에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이 33년이 지난 지금 용의자가 특정됐던 부분들, 이렇게 진범 찾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그 수사 환경이 과거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었고요. 네. 특히 2011년에 각 지방경찰청에 미제 사건 전담팀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73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남부청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이 지난 7월 15일에 화성 사건에 있어서 시간의 역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10차와 9차 사건에 증거물 2건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중에 이제 10차 사건에서는 증거물이 이제 DNA가 검출이 안 됐는데요. 네. 이제 9차 사건에서 피해자의 속옷, 허리 부분에서 미량의
남성 DNA가 검출이 됩니다. 네. 근데 이 DNA는 이제 이른바 접촉세포 수준이고요. 네. 옷에 접촉한 땀의 흔적 정도의 아주 미세한 시료였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증거로서 활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네. 과학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하는 데 직접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성과네요. 그렇죠. 예, 엄밀히 말하면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특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지금 이 사실 특정을 하고 DNA를 통해서 범인으로 지금 특정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범인으로 확정이 되려면은 그 범죄로 특정된 사람의 이 진술이 있고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현재 지금 뭐 진범이라고 아까 그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고요. 네. 반쪽쯤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백뿐만이 아니라 정황 증거 같은 게 뒷받침되어야 확정을 할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이렇게 경찰에서 브리핑까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 이 DNA 수사 기법으로 발견되는 그런 그 증거 상황에서 이른바 그 오차 가능성이 100억 분의 1 이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착오가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은 단순한 추정만은 아니다. 이런 증거로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연쇄 살인 사건, 또 연쇄 사건, 또 미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도 이런 식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미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현재 경찰은 사건 발생 후에 5년 동안 피의자를 미검거한 살인 사건을 중요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이제 이에 해당되는 사건의 건수가 268건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광주는 11건이 있고, 네. 전남 7건, 전북 11건 정도쯤이 네.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은 네.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광주는 2001년에 광주 서구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있었고요. 네. 2004년 광주 북구 여대생 테이프 살해 사건, 또 2005년 광산구 주유소 소장 살해 사건 등이 수사가 되고 있고요. 네. 전남은 2000년 나주 간호사 살해 사건, 2004년 영암 부인 흉기 사건 있었고, 2010년도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 사건들도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들이 이렇게 미제로 남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초동 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제 생각은 이제 보통 살인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또는 가족과의 그 원한 관계를 중심으로 네. 용의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있으니까 살인까지 저질렀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식적인 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초동수사 단계에서 원한이 없는 경우 용의자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건이 기존의 패턴과 좀 다르다고 여겨졌을 때 동일범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러한 그 편견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잘못된 과잉 확신의 그런 특징적인 단서들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네. 진범과 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제 사건들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33년 전의 사건이 DNA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가 지금 특정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꼭 밝혀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범죄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발달되고 있는 과학 수사가 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쇄살인만 놓고 보면 마지막 연쇄 사건이 일어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네. 좀 아시는 것처럼 강호순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 10년 동안 연쇄살인이 없었던 이유는 살인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의 발달이 강력 사건의 연쇄적인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분명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범인은 꼭 잡힌다는 그런 생각들 누구나 가져야 되고 또 경찰들도 꼭 그렇게 범인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이런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미제 사건들 이야기를 몇 개 정리를 해주셨지만 그런 사건들도 꼭 좀 범죄자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미제 사건 수사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통상 미제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경찰은 이제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 뭔가 수사의 성과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추론들이 수사에 중요 정보인 것처럼 활용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제 사건들에 있어서 이런 적들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경기청 브리핑에서도 당시 혈액형 판단에 사용한 혈흔들이 사실은 불확실한 근거였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기회들을 놓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사전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살펴보는 그런 영역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사 내용이나 이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그다음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좀 풀어가는 방식, 미제 사건 수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놓은 내용인데요. 이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이 되고 또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치매 치료, 본인 부담료 감소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환경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정책의 구체성,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배재우 한국노인행복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배재우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어느 정도나 되고 앞으로 그런데 고령화되면 치매 환자는 좀 늘어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연합 2018년 통계에 따르면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현재 70만 5,473명으로 추정되고요. 네. 치매 유병률은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치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텐데요. 5년 후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되고요. 네. 2039년 200만 명, 2050년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치매 환자 수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이제는 질병으로 생각하고 그 관리하고 그다음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네네.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의 주요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그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가정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은 발생하는 순간 매우 치명적으로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치명적이라 하는 이유는 치매는 가족 구성원들만이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책임 의무 관계로 다투다가 그래서 서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정책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가가 이번에 치매 국가 책임제로서 제시한 이제 정책 중에 보건복지부가 치매 전담형 기관 설립을 이렇게 유도했고요. 네. 고대 치매 전담 전문 인력 요양보호사가 치매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 과정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성과. 지금 눈에 보이게 이 부분들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책이 초기 단계를 아직까지 안착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뒷부분에 초기 단계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수용 정도가 낮다고 봅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있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들이 치매 전담형으로 이렇게 전환하기를 유도했는데 제시한 조건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만족할 수준이 안 돼서 초기에는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올해 4월 1일 보건복지부가 많은 특례 조항을 제시해서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들이 치매 전담센터를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마음은 조금 전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또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항상 정책 실시할 때 패턴을 보면 벌써 이제 치매 안센터 256개소를 설립하고, 네. 그다음에 공립 요양병원이나 치매 전문 병원 55곳 설립, 그다음에 의료비 경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랑하는데 성과는 그렇게 괄목한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이게 제 생각인데 치매 안심센터를 설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준 이미지가 네.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법원이나 치매 경찰서, 치매 병원처럼 이렇게 설계해 놓으니까 국민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미지로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매 안심센터가 이렇게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설계되고 홍보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치매를 이제 저희가 재앙이나 아니면 엄청난 이렇게 불행이 닥친 걸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치매는 인간 노화 과정에서 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학교 갈 때가 되면은 학교에 가듯이 어르신도 늙으면 이렇게 치매 이런 현상들이 방문을 하거든요. 개개인별로.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듯이 치매센터가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갈 수 있는 이런 공원 놀이터 아니면 뭐 영인 자연농 같은 이런 컨셉으로 디자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있고 그다음에 요양시설 같은 느낌이 아니고 놀이시설과 공원의 느낌으로 이 안심센터들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가족들이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들, 네. 딸, 손자들이 같이 놀러 가서 그 치매센터에 가면 뭐 게임도 하고 거기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설계한 놀이들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치매 진단 결과값을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면 네. 그게 그 지금처럼 이제 그 치매 법원이나 경찰서 병원처럼 판결이나 뭐 조사 치료받으러 가는 느낌을 배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디자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 치매 환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그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런 환경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심센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치매 관련 정책이 2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그 지금 그 치매 전담 센터가 설립돼도 그 치매 전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 인력들이 없습니다. 네.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 인력 그 양성 과정이 현재는 뭐 한 그 요양보호사가 60시간 정도 이론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주는데 그것도 그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60시간 이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어르신한테 적절한 치매 전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데 만약에 앞에 그 말씀드린 대로 치매 안심센터가 그 공원 놀이터 같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고 요양보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센터에 가서 봉사하고 그 봉사한 시간이 누적이 돼서 60시간 이상이 되면은 적당한 이론 기업을 함께 이수시킨 다음에 자격증을 주면 네. 지금보다는 그 인력 그 활성에 훨씬 유리할 거로 봅니다. 네, 결국은 인력들도 많이 충원할 필요가 있고 그걸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서 이 치매를 좀 예방하고 또 치매 환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네. 그 치매 안심센터에 지금 설립은 했는데 그 인력들이 지금 부족해서 네. 그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치매 안심센터가 제공한 그 급여 테이블을 보면 그분들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하고 간격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고용을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급여 테이블도 그 시장 가격에 맞게 현실화 시켜야 치매 안심센터 근무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재우 한국노인행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명품 엘리체가 드리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숲 3단 핵심 교통을 품은 숲세권 명품 라이프와 특급 개발 호재와 만나는 앞선 미래 가치. 프리미엄의 한 라인을 누리다. 프리미엄 웰테크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062-573-4400 서진건설. 또 한 번의 감동.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이 옵니다. 파순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누리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한국 아델리움의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파순 3차 한국 아델리움 센트럴 9월 오픈 예정. 1811-6734 파순교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nes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원 23명이 전원 발의자로 참여한 광주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상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운동본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의당의 장현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이미 담고 있는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전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인데요. 네. 간단합니다. 광주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을 만든 거고요. 책임이 광주시가 1년 단위로 이 지원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이나 이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 교구를 만들자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네, 조례안 내용도 굉장히 복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이 지금 광주시 의원 대부분이 찬성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광주시 의원이 23분인데 네. 이번 이제 회기에 전체 23명의 공동 발의 사인을 다 하셨어요. 네. 저희 이제 광주시의 그 운동본부가 7월에 결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의원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동참을 해주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이번 조례 필요성들을 같이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가 돼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표 발의하신 의원 입장에서는 좀 더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신 발의의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당초? 네, 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2016년도에 깔창 생리대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예, 가난한 가정에 좀 아이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운동화 깔창 그리고 뭐 휴지 이런 걸 이용한다. 그리고 학교에도 제대로 못 간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크게 부상하면서 이걸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그 뒤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생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가난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하고 이제 직접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만 지원을 했어요. 네.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본인이 이제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게 부끄러운 거고 평소에도 상처가 남는 거죠. 사춘기 소녀들한테 그런 부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이제 생리라는 말도 함부로 이제 드러내기도 힘든데 또 거기에 가난하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 인권으로 생각을 해서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으로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무상급식처럼 이 보편적 복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청소년 지금 소녀들이 누려야 될 기본적 복지라는 인식 많이들 공감하고 의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멈춰 섰는지 바로 이 부분에 굉장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상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게 되는데요. 조례를 만들어지려면 집행부 입장에 일단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당장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서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이런 이유들을 제안을 또 제출을 하신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좀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간담회에서의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네, 예산이 얼마나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은 지금 저희가
그 대상을 네.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주에 그 아이들이 한 6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 한 달에 이제 10,000원, 1,500원의 생리용품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전체 한 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긴 하나 이게 이제 당장 내년부터 바로 모두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계별 주장을 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네. 그 아이들의 어떤 보편적 복제 확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네, 막는 게 그렇죠. 아니라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해 보자. 이게 지금 장현주 의원을 비롯한 이걸 추진하는 네. 분들의 입장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도 네.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뒀고 또 이것을 1년 단위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었던 문제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자체들의 눈치를 사실 보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의대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네. 올해 이제 그 경기도 요주시에서 처음으로 4월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내년부터 이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동감한 이제 각 많은 그 지자체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고 또 이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발의 광역 단위에서는 통과된 아직 자치단체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주가 먼저 이것을 해서 조금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게 좀 주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분들께서 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현실적인 판단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근데 의원님 이제,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좀 그 어떤 이게 좀 시급성은 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된다라든가 네. 지급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좀 복잡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황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은 대안을 세워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꼭 이번 그 회기가 25일까지예요. 네. 이때까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 정도에는 꼭 이제 여러 이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서 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회기 정도에는 꼭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취지가 공감이 되고요. 또 이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정의당 장현주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또 혁신 사례를 만들어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균형 발전 박람회가 이번엔 또 열린다네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시가 유치한 국내 최대 정책 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인 전남 순천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지난해까지 대형 전시장을 갖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혁신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및 지역혁신 강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또한 자연과 사람, 도시와 지역이 어우러져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박람회는 가을 정원 페스타,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 한평 정원 페스티벌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어우러져 지역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린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박람회가 이 전시 박람회하고 또 정책 박람회들로 나눠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시 박람회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예,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 3대 전략 및 9대 핵심 과제, 지역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 박람회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조롤과 노비 등에서 열립니다. 전시 박람회는 국가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주요 정책 소개 및
선진국 사례 등을 전시한 균형발전 정책관과 사람, 공간, 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 사례를 전시한 시도관, 전국 각 지역의 혁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혁신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네. 특히 순천시관은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작지만 강한 도시 순천을 주제로 순천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축해 보여주고 폐자원을 활용한 정크아트와 3D 입체 영상인 홀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남한의 순천만 습지와 북한 순천의 문덕습지 등 생태자원을 통해 미래에는 순천시가 평화통일과 평화경제의 출발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네. 생태문화교육은 노비와 시래에는 지역혁신사례 체험관, 국토부 혁신사례 및 혁신도시 홍보관 등이 전시되고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순천시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마켓과 관람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푸드마켓이 운영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어떤 이 균형 발전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정책 박람회는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게 되는 거죠? 예, 정책 박람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생태문화교육원 회의실 및 공연장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토론을 장인 정책 박람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50여 개의 학회와 국책연구원 및 시도연구원과 함께 포용, 혁신, 분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션을 진행하며 각 세션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과 지방 협력 방안 모색 및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사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해외 균형발전 정책 사례와 파급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일본, 중국, 프랑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세션도 진행됩니다. 특히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에서 남중권 도시의 연계협력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세션은 환황해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와 더불어 남해안 지역의 상생 발전을 통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반영하고자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혁신들을 실행하는 혁신가들의 소통의 장으로 또 국민 참여 박람회도 같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혁신 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지역 중심의 자발적, 포용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 참여 박람회는 생태문화교육원과 정원지원센터 및 순천만 국가정원일원에서 열리는데요. 국민 참여 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혁신 활동과 네트워크, 지역 혁신협의 총회, 지역 혁신가 워크숍 및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네트워킹과 전 국민 참여 공모전인 균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과 사회혁신가 인순천대회가 진행됩니다. 전국 단위의 활동가들의 참여로 혁신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부문 및 조직으로까지 확대해서 균형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 박람회로 각자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 국민 참여 공모전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와 개최 지역인 순천시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 심사위원들의 서류 심사를 통해서 각 공모전의 본선 참여팀 2개 공모전에 총 22개 팀이 선정됐으며 26일과 27일 이틀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이제 본선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이 좀 성공한 그런 효과적인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남도일보 윤종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광주 시내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빛고울대로 독립 나들목에서 계수 사거리 방향 지체와 정체 나타나고 있고요. 동문대로 문화사거리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향 교통량 많습니다. 시간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남대로 서영대학교 입구에서 동천마을 3단지 방향으로도 밀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잡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프리미엄 대형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최저 4,930만 원에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부터 50대 한정 리미티드 X 에디션까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광주 상공회의소 FTA 활용 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 증명부터 사후 검증까지 문의 350-5887 검색창에 광주 FTA 센터를 입력하세요.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 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는 만족입니다. OK 익스프레스 080-383-1000번.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가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가을 화려한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진심을 팝니다. 안심을 삽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은 2배. 엄청 넓어진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양축가의 희망을 조합원의 활력을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 농업 최신 스마트팜 완비 해외 현장 실습 지원 기숙사비 교육활동비 지원 대학 특별전형 등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 선도고교 호남원예고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합니다. 부농의 꿈을 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키우십시오. 뒷자리에 앉았는데 안전벨트 멜까 말까? 멜까 말까 할 때는 매세요. 잠깐 주차하는 건데 교차로 모퉁이에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할 때는 되지 마세요. 파도도 잔잔한데 구명조끼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할 때는 입으세요. 안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을 눈치 보지 마세요. 안전을 실천할 때 마음은 놓이고 당신은 당당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대회 나갔는데 꼴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려운 코스들을 등반을 해서 완등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자기만의 싸움이죠. 홀드 하나하나 잡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국제대회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센터를 차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밍은 제 삶의 밥줄입니다. 광주 MBC는 현실이라는 암벽을 오르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행복한 세상 MBC 문화방송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